이번 시간에는 실루리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실루리아기는 대멸종 직후이기 때문에 70%의 생물들이 멸종하였고 그동안 진화해왔던 고등한 생물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멸종의 충격이 회복되는 시기였었고 바다에서 나타난 식물들이 육상으로 진출하는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정리하게 되면 137억 년 전에 빅뱅이 나타나서 우주가 탄생한 뒤에 약 50억 년 전부터 태양계가 형성되면서 45억 년에는 지구와 달이 거의 동시에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40년 전에 최초의 생명이자 최초의 세포인 루카가 나타나서 35억 년에는 시아노박테리아가 산소를 만들게 된다. 21억 년 전에는 진핵생물이 나타나서 6억 년 전에는 에디아카르 동물문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다세포 동물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5억 7천만 전에는 캄브리아기 대폭발로 38문의 다양한 동물들이 진화 반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4억 8천만 전에는 오르소콘이 지배하는 오르도비스가 되면서 캄브리아기의 절지동물을 누르고 연체동물들이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마선 폭발이라고 하는 첫 번째 대멸종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질서가 뒤집어지게 되고 바다를 지배하던 연체동물들은 이 대멸종에 의해서 그 위세가 급격하게 축소되었고 4억 4천만 년 전 실루리아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바다의 지배자는 다시 절지동물들이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실루리아기는 이렇게 대멸종 이후에 나타나는 시기인데 대멸종의 충격을 회복하는 시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식물이 육상으로 진출하는 특징은 있는데 크게 이야기할 것은 없고요. 오늘은 대멸종으로 인한 충격을 회복하는 시기와 마찬가지로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가볍게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보는 것과 같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우주에서 가장 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긴 이야기의 특징은 결말이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 이 결말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과 우리들이 있게 됩니다. 즉 이 긴 이야기는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백설공주나 신데렐라처럼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재미없어 하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은 농담도 좀 섞으면서 가볍게 재미있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었는데 이 전체적인 큰 줄기를 말할 때까지는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재미는 좀 없지만 이렇게 한번 큰 맥락을 끝까지 짚을 때까지는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은 다음에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때는 좀 더 가볍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빨리 그때가 왔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루리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식물성 세포인 조류가 바다에서 만들어진 뒤에 바다식물이라고 하는 다세포 생물의 해조류로 진화를 하게 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식물의 서식지는 바다에 한정됐었는데 이기와 같은 형태의 선태식물로 진화하게 되면서 물가에서 가까운 습지 지역으로 서식지를 넓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식물들이 선태식물로 진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가와 가까운 습지 지역에 영양분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영양분은 바다에서 살다가 죽어간 동식물들이 물살에 의해서 육지 쪽으로 떠밀려 와서 육지에 쌓이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첫 번째 대멸종인 감마선 폭발 사건을 겪게 되면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을 하게 돼서 물살에 의해서 바닷가 쪽으로 떠밀려 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즉 물가 쪽에는
많은 영양분들이 쌓이게 되었고 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물가의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관다발이란 물과 영양분을 운반하는 통로를 말하는 것으로 바닥에서부터 물과 영양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물바가 체관을 통해서 물과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가 주변에서 원시적인 녹조 수준에서 점점 진화를 거쳐서 나타나게 됐을 것으로 보이는 이 관다발 식물은 관다발을 통해서 육상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자 점점 더 물가로부터 멀어지며 더 깊숙한 육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식물이 육상으로 진출하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로 바뀌게 됩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소는 대기 중의 성층권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성층권에서 태양 자외선에 의해서 광분해를 일으키게 되고 오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오존이 대멸종 당시에 감마선 폭발의 영향으로 손상되었던 오존층을 복구하게 되죠. 오존층이 복구되니까 유해 광선이던 태양의 자외선이 차단되게 되었고요. 육상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육상이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자 가장 먼저 육상으로 진출한 동물이 절지동물입니다. 단단한 껍질로 이루어진 외피와 다리로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었고 턱과 직계발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바다의 지배자로 다시 부상할 수 있었던 절지동물은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육상이라는 새로운 환경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었죠. 처음에는 물살에 떠밀려온 동물의 사체나 영양분들을 먹기 위해서 물가 주변까지 진출했던 절지동물들이 점점 육지의 깊은 곳까지 육상으로 진출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육상으로 진출하게 된 절지동물들이 곤충의 조상격이 됩니다. 아직 날개는 없지만 나무 사이를 기어다니거나 뛰어다니면서 먹이사슬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바다에서만 이루어지던 생존 경쟁이 육상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지게 되고 이들을 따라서 육상으로 진출하는 동물들의 먹잇감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생태계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실루리아기는 바다에서 이루어지던 생존 경쟁이 육상으로 확장되게 되었고 절지동물들이 육상으로 진출하면서 육상 생태계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후는 어류의 시대라고 불리는 대봉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척추동물인 어류가 눈에 띄게 번성하면서 바다의 지배자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 바다의 지배자를 피해서 육상으로 진출하는 동물들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